정부 들어 처음으로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청와대가 파문 수습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예정대로 내일 임명할 방침인데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도 축소할 수 있다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밝혔습니다. 문 특보는 개인 의견이라고 말했지만 이전 정부와는 다른 대북 접근법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9급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치러졌습니다. 22만 명 응시자 가운데 기록을 넘긴 수험생이 15,000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최첨단 무기 시스템을 갖춘 미 해군 이지스함이 필리핀 컨테이너 선박과 충돌해 선체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이지스함 승무원 7명이 실종됐습니다.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폭행해 처벌받은 사장이 다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퇴근길 차 운전하는데 그걸 지나가다 가로막고서는 저 안으로 쳐다보고 때려보고 막 갑자기 달려들까봐 심장이 막 요동치고 막 미치겠어요 진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보복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코레일 관제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고속열차 수십 대가 1시간 동안 지연 운항됐습니다. 자칫 열차 간 충돌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청와대는 파문 수습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다는 어젯밤 반응 이후 추가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는 예정대로 내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정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안경환 후보자의 전격 사퇴 발표에 청와대는 안타깝지만 본인 의사를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추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이 요구하는 사과나 문책, 대국민 입장 표명 등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검찰 개혁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후임 법무장관 후보자 인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문을 자진 사퇴로 일단락 짓는 걸로 후폭풍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후속 인선에도 검증 부실 논란이 있는 건 부담인 만큼 인사추천위원회 가동을 비롯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미 지명한 다른 후보자의 지명 철회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문회 라는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는 내일 예정대로 임명한다는 방침입니다. 법무장관 후보자 사퇴와 강 후보자 임명은 별개 사안이고 한미 정상회담 준비는 한시가 급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추가 입장 표명 없이 안경환 후보자 낙마의 후폭풍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여서 청문회 정국은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안경환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야3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국회로 불러서 부실 검증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안경환 후보자 추천과 검증에 관여한 인사들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정면 겨냥한 겁니다. 코드 보훈 나홀로 인사가 결국은 먹통 불통 인사로 연결이 돼서 인사 참극을 빚었습니다. 인사 무능 대통령으로 만든 청와대 인사팀은 이번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의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의 검증 내용이 어느 선까지 보고됐고 걸러졌는지 국회에서 철저하게 따지겠다는 겁니다. 학자로서 누구보다 입바른 소리로 역대 정권 비판에 앞장섰던 조국 수석이 인사검증의 책임자라는 점에서 언행 불일치의 백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른정당도 이번 낙마를 계기로 남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야3당은 우선 다음 주 초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조국, 조현옥 수석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위원 28명 가운데 4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위는 야당 공조만으로 열 수 있습니다. 야당은 이번 운영위에서 청와대 비서실을 상대로 인사뿐만 아니라 안보를 비롯한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도 전방위 공세에 나설 방침입니다. SBS 김정인입니다. 이런 대치 국면 속에서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회 통과나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도 쉽지 않게 됐습니다. 이어서 최고은 기자입니다. 안경환 후보자의 낙마로 호기를 잡은 야당은 추가 낙마자를 만들어내겠다는 기세입니다.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대상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조대엽 후보자는 음주운전에 이어 대주주와 사회이사로 있던 회사의 임금 체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상곤 후보자는 논문 중복 게재와 교육감 때 측근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당은 이를 협치 파기로 간주할 태세입니다. 문 대통령의 독선적 정부 운영이 과거 불통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다음 주 초 의원총회에서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인데 일각에서는 청문회 보이콧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일단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뒤 여론을 살펴보고 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들에게 야당은 발목 잡기, 보이콧 정당, 아니면 말고식에 흠집 내기 하는 정당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청문 전국의 대치가 길어지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과 추경 예산안 처리가 표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경환 후보자 낙마에도 개혁 드라이브의 속도 조절은 없다는 게 여권의 입장이어서 전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 대치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이전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대북 접근법을 언급했습니다. 그중에는 한미 군사훈련 축소 가능성도 들어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문정인 특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같은 미군 전략자산의 전진 배치를 줄이는 방안도 미국 측과 협의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자기들 칠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다운 사이징 하더라도 하향 조정하더라도 그만큼 긴장이 완화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전 정부에서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도발과 방어 차원의 한미 군사훈련은 주고받는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아왔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문 특보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이 깨진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사드는 무기체계, 그것도 방어적 무기체계 하나입니다. 그거 갖고 동맹 장치를 깬다? 그럼 그 동맹을 우리가 어떻게 맺습니까? 문 특보는 또 남북 대화의 조건과 북미 대화의 조건이 반드시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며 비핵화라는 목표에 효과적인 남북 대화를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남북 대화를 위해선 북한이 대화 시작 이후 최소한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달 말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대북 접근법의 시각차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문정인 특보의 이 발언은 북한이 추가 도발하지 않으면 대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6.15 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미국과 시각차를 어떻게 좁혀나갈지가 관건입니다. 계속해서 이한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6.15 남북 공동선언 기념식에서 북한과 대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이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특보는 또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시키는 게 문 대통령의 또 다른 제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핵 문제를 기존 남북 간 합의와
9.19 공동성명 같은 육자 합의의 틀을 활용해 주도적으로 해결해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북한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미국 정부와의 시각차를 좁힐 수 있느냐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5년 핵실험과 한미 군사훈련을 동시에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이번 군사훈련 축소 제안은 이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의 개인 의견이고 여러 변수가 산적한 만큼 당장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신호가 있어야 미국에 대한 설득도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첨단 무기 시스템을 갖춘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이 필리핀 컨테이너 선박과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은 비교적 멀쩡했고 이지스함은 크게 부서졌습니다. 이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지스 구축함인 피츠제럴드함의 우현 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구조 헬기는 분주하게 부상자를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일본 시즈오카현 미나미 이즈초에서 20km 떨어진 해상에서 피츠제럴드함이 필리핀 컨테이너 선박과 충돌했습니다. 필리핀 선박은 29,000톤급, 피츠제럴드함은 8,300톤급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사고로 벤슨 함장을 비롯해 3명이 다쳤습니다. 또 승무원 7명이 실종돼 일본 해안경비대와 미국 항공기들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자체 운항이 어려워진 피츠제럴드함은 예인선의 도움으로 근처 요코스카 미군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필리핀 선박은 좌현 쪽에 비교적 가벼운 손상을 입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대함, 대공은 물론 대잠수함 방어 기능을 가진 피츠제럴드함이 왜 충돌을 피하지 못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센서 자체, 그 탐지 센서를 다 작동을 안 했고 일반적인 항해 모드로 이제 작동을 했을 수가 있었던 거죠. 부주의에 의해서 그렇게 됐고 저 배는 이 배가 피해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고 당시 필리핀 선박이 급격히 방향을 바꿨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일본 해상보안본부는 필리핀 선박의 선장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고 외역은 평소 선박 운항이 잦은 곳으로 지난 5년 동안 3건의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SBS 이대욱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9급 공무원 시험이 오늘 치러졌습니다. 10,000명 정도를 모집하는데 22만 명 넘게 지원해서 공무원 열풍을 실감케 했는데요. 이번엔 특히 40세 이상 지원자가 15,000명을 넘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시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각이라도 할까 헐레벌떡 뛰어갑니다. 부모는 다 큰 자녀를 발에다 주고 등을 토닥이며 응원합니다. 나이대만 올라갔을 뿐 수능 시험장 같은 긴장감이 흐릅니다. 수년째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30대 딸을 둔 아버지. 딸을 볼 때마다 안쓰러운 반, 답답한 반입니다. 저희 때만 해도 뭐 공무원이 그렇게 인기 직종은 아니었거든요. 세대가 변한 건지는 몰라도 어떻게 보면 참 짠해요. 요새 젊은 친구들 보면. 지방직 공무원 시험장엔 40, 50대 응시생도 곧잘 눈에 띄었습니다. 이들이 시쳇말로 중년고시로 통하는 공무원 시험을 택한 이유는 역시나 직업의 안정성이었습니다. 저 69년생 남편이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비정규직 전전하느니 한번 준비해가지고 해봐라 이렇게. 이 40대 남성은 더 젊은 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자신도 비정규직으로 계속 살 수는 없다고 털어놓습니다. 저 밑에 젊으신 분들은 뭐 기회도 저도 아직까지도 이제 좀 힘드네요. 10년 근무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정년이 보장되고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늦은 나이에 공무원이 되려는 이유로 꼽힙니다. 우리 사회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한 중년 공시생은 줄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용산역에서 50대 남성이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 운행이 잇따라 지연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손형한 기자입니다. 무궁화호 열차 밑에 깔린 남성을 소방구조대원들이 빼내느라 안간힘을 씁니다. 오늘 아침 7시 20분쯤 코레일 1호선 용산역에서
57살 김모 씨가 선로에 갑자기 뛰어들어 들어오던 열차에 치였습니다. 김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 운행이 40여 분간 지연되면서 열차 승객 150여 명이 용산역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전국에서 치러진 공무원 시험 응시생들도 있었습니다. 수원역까지 가던 수험생들은 열차 지연으로 입실 완료 시간인 9시 20분까지 시험장에 도착하기 힘들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순찰차 4대를 보내 수험생 13명을 수원과 화성의 중고등학교 6곳으로 이송시켰습니다. 안절부절하는 표정 역력했었습니다. 순찰차에 탑승했을 때는 안도의 휴를 하면서 표정이 완전히 부드러워졌었습니다. 천안에서도 이 사고 여파로 하행선 열차가 40여 분 늦어지자 경찰이 수험생 후송을 지원했습니다. 오늘 낮 2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하이패스 차로에서 버스 4대가 연달아 추돌해 승객 등 모두 1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하이패스 차로에 잘못 진입해 정차 중이던 장례식장 버스를 뒤따르던 버스가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손향원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젯밤 고속열차 관제 시스템이 1시간 동안 먹통이 됐습니다. 고속열차 수십 대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국내 전체 고속철도를 통제하는 코레일 구로관제센터의 관제 시스템이 갑자기 작동을 멈춘 것은 어젯밤 9시 40분쯤. 전국 고속열차 운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형 화면에서 갑자기 모든 열차 표시가 사라지는 등 통제 불능 상황이 된 겁니다. 심장애를 일으켜서 현장 정보를 전부 다 못 보게 된 상황이 열차 전체가 안 보이는 거죠, 현재. 관제센터 직원들은 개별 열차 기관사와 각 역의 관제사들과 일일이 무선 교신을 통해 열차 도착과 출발 여부를 확인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KTX와 SRT 등 고속열차 34대의 운행이 길게는 1시간 넘게 지연됐고 승객 수천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열차 관제를 담당하는 심장부의 전광판이 먹통이 된 것은 극히 드문 일로 코레일 측은 해킹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전광판은 시스템 전원을 껐다 켜는 방법으로 밤 10시 36분쯤 재가동됐지만 장애 발생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품에서 이제 복구를 하긴 했는데 복구된 게 이제 뭐 완전한 건지 100% 이제 정상적으로 되는 건 그걸 한번 다시 해야 되거든요. 좀 드문 현상입니다. 코레일은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지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을 폭행한 전 직장 사장이 처벌받은 뒤 다시 폭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보복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뺨을 때리며 밀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살 김모 씨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새 일터까지 찾아온 전 직장 사장 A씨로부터 이렇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A씨는 상해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한 식당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는 흉기까지 들었습니다. 나 강구하려고 했어? 여기 흉기로 한다고 빨리 신고해. 이 문 하나 뽑고 내가 갈 테니까. A씨는 불구속 기소됐지만 구속 등 가중 처벌이 가능한 보복 범죄 혐의는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우발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A씨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퇴근길 차 운전하는데 그거 지나가다 가로막고서는 저 안으로 쳐다보고 째려보고 막 갑자기 달려들까 봐 심장이 막 요동치고 막 미치겠어요, 진짜. 지난 5년 사이 1200건이나 발생할 만큼 급증하는 보복 범죄를 줄이기 위해 경찰은 신변보호 프로그램이나 CCTV 설치 등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접근 금지라든지 아니면 신변 보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갖춰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경우 피해자들은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서울 강남구청이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해오다가 서울시의 중단 지시를 받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민원인을 응대하기 위해서였다는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남구청의 휴대폰 통화요금 지원 내역입니다. 5급 이상 공무원에겐 5만 원,
6급 이하엔 2만 원의 통화요금을 4년 넘게 지원해왔습니다. 이렇게 1년에 3억, 모두 합쳐 10억 넘는 세금이 구청 공무원 1,200여 명의 개인 휴대폰 요금으로 나갔습니다. 강남구청 측은 안전, 청소, 교통민원 등을 언제 어디서나 처리하고 있어 개인 핸드폰 요금을 지원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몇 분이라도 개인 번호를 좀 아시면 신고를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개인 핸드폰 전화번호는 알려줄 수도 없고. 홈페이지 등 어디에도 소속 공무원들의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기업도 보면 관련 이제 업무가 정말 통신비가 지급돼야 되는 업무가 있는 경우만 지급되고, 강남구청 사례는 그거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모두에게 지급됐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서울시는 최근 강남구청에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단 중개 통보를 보냈고요. 환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세부 방침을 정해야 되거든요. 서울시 내 다른 구청들은 꼭 필요한 일부 외근 직원들에게만 공용 휴대폰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강남구청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의 효시인 고리원전 1호기에 조금 전 전기가 끊겼습니다. 원자로에 불을 붙인 지 40년 만입니다. 300도에 달하던 원자로는 이제 서서히 식어가게 됩니다. 보도에 손승욱 기자입니다. 고리원전 1호기는 지난 1977년 6월 18일 원자로에 처음 불을 붙였고, 다음 해인 1978년 4월부터 본격적인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인 오늘 오후 6시 발전소로 들어가는 전기가 끊겼습니다. 전기가 끊긴 대신 냉각제가 작동하면서 300도에 달하던 원자로는 서서히 식기 시작해 내일 자정쯤에는 온도가 90도까지 떨어져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원자로는 영구 정지 판정을 받게 됩니다. 원자로의 온도가 더 이상 물이 끓지 않는 100도 밑으로 떨어지면 저희들이 영구 정지라고 부르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고리원전 1호기는 이미 지난 2007년 설계 수명인 30년이 만료됐지만 수명 연장이 결정되면서 10년간 더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수명을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원자력 안전위는 안전성 등을 이유로 영구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고리 1호기는 핵 연료를 냉각한 뒤 안전성 검사를 거쳐 5년 뒤인 2022년부터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해체에는 약 15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를 기념하는 행사는 모레 열릴 예정입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아직 6월인데 한여름처럼 덥습니다. 서해안 해수욕장은 오늘 문을 열었고, 광주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때이른 불볕더위에 피서객들이 앞다퉈 바닷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일렁이는 파도에 몸을 담그면 무더위가 한 방에 날아갑니다. 진짜 많이 뜨겁긴 해도 아기들하고 같이 나오니까 정말 시원하고 좋아요. 바다를 가르며 질주하는 제트스키. 사방으로 흩어지는 하얀 물보라가 더위에 지친 몸을 달래줍니다. 3.5km 대천 해변을 따라 넓게 펼쳐진 모래사장에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래놀이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바닷바람을 가르며 불을 타고 내달리는 짚라인은 색다른 즐길거리입니다. 처음에 무서웠는데 해보니까 바다도 보이고 재밌어요. 개장 첫날 대천 해수욕장엔 7만여 명의 피서객이 찾았습니다. 전국은 한여름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틀 연속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른 광주광역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구 달성군이 35.1도까지 치솟는 등 전국 대부분 지방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33도 안팎으로 오르는 폭염이 이어지겠다며 노약자들은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어제 SBS가 보도한 초등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의도성 있는 가해자는 없다고 학교가 결론 내리는 과정에 혹시 어떤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가 깔아보면서 팍 이렇게 됐어요. 재벌 총수의 손자와 유명 연예인의 아들이 가해 아동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어제 SBS 보도 이후 오늘 하루 SNS는 관련 논란으로 뜨거웠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서울시 교육청이 일종의 현장 조사인 특별 장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가해 아동들에 대한 처분과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모레인 19일쯤 해당 학교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폭행에 쓰인 야구 방망이가 플라스틱이라는 가해 아동 측 주장의 진위와 재벌 총수 손자의 폭행 가담 여부, 피해 아동이 물비누를 속아 마시게 된 경위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초등학교는 교육청의 자체 조사 결과 학교 폭력으로 볼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일본에선 고등학교 축구부 코치가 학생을 구타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학교 측은 즉각 코치를 해고하고 사과했습니다. 도쿄에서 최호원 특파원입니다. 일본 사이타마현의 한 고교 운동장에 축구부 학생들이 집합해 있습니다. 코치가 불성실한 플레이를 했다는 이유로 3학년 학생을 꾸짖더니 갑자기 얼굴을 강하게 때립니다. 부원들이 일제히 숨을 죽인 가운데 다시 머리와 가슴으로 폭행이 이어집니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해당 학교는 즉시 사과했습니다. コーチによる体罰だと当コーチにつきましては解雇ということに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해고된 코치는 정식 체육교사가 아닌 외부에서 불러온 임시 코치였습니다. 体罰やっぱりことになってしまうと思います。すごいいいものを持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まだ全て出し切れていない。 일본은 1879년부터 법률로 학교 체벌을 금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해마다 900건 안팎의 체벌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교권 확보나 교육 효과를 고려해 체벌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체벌 교사를 엄벌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어린 학생들이 폭력에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같은 커피 원두라도 얼마나 볶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집니다. 살짝 하면 신맛이 나고 많이 볶으면 쓴맛이 강하죠. 그리고 맛이 다른 두 커피는 항암 물질 양에도 차이가 났습니다. 어떤 커피가 더 좋은 건지는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같은 커피 원두를 기계에 넣고 볶습니다. 먼저 190도 정도의 열로 볶고 다음엔 온도를 200도까지 높입니다. 볶는 온도를 조금 달리했을 뿐인데 원두 색깔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커피 맛을 확인해 봤습니다. 통상적으로 연하게 볶을수록 산미가 살아 있어요. 옅게 볶은 커피는 신맛이, 짙게 볶은 커피는 쓴맛이 강했습니다. 신맛이 확실히 덜하고 약간 쓴맛이 강한? 로스팅이 건강엔 어떤 영향을 줄까? 볶는 강도를 달리한 커피로 실험해 봤습니다. 커피 성분을 세포에 뿌려 염증 완화 정도도 측정했습니다. 면역 반응 활성 정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8분에서 11분 반까지 볶은 시간이 다른 4가지 커피입니다. 신맛을 내는 항암물질 클로로겐산의 양은 볶을수록 줄어들었는데 가장 짙게 볶은 것과 가장 옅게 볶은 것의 차이는 무려 20배였습니다. 살아있는 세포에서 직접 측정한 항염증 효과도 볶을수록 떨어졌습니다. 다만 열에 강한 카페인의 양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로스팅을 하게 되면은 폴리페놀 계열들의 물질들이 감소하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으로 인해서 로스팅이 진행될수록 전체적인 커피의 항산화 기능과 항염 기능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맛은 개인 취향이지만 적당히 볶아 신맛이 강한 커피가 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방어체계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중거리 요격 미사일 개발이 완료돼서 곧 실전 배치에 들어갑니다. 김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사관에서 튕겨나온 미사일이 자세를 잡은 뒤 초음속의 속도로 날아가 비행체를 타격합니다. 항공기 요격용 국산 지대공 미사일 천궁입니다. 군 당국은 천궁을 개량해 고도 20에서 30km 높이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중거리 요격미사일 엠셈 개발을 진행해왔습니다. 최근 서해안에서 실시된 엠셈 요격 시험에서 5발 모두 표적을 명중하며 전투용으로 최종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표적 미사일은 북한 스커드 미사일의 궤적과 속도 등 재원을 거의 유사하게 구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내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가 애초 계획보다 1년 정도 앞당긴 2019년부터 실전 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엠셈은 페이트리어트 캣3와 유사한 성능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하층 방어에서 핵심을 담당하게 됩니다. 엠셈보다 높은 고도인 40에서 60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장거리 요격미사일 엘셈도 2020년대 초반 완료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엘셈까지 실전 배치되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와 함께 상층, 중층, 하층의 다층 방어망이 형성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완성됩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영화 아이언맨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허공에 지도를 띄우고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영화 아바타나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도 사용된 적이 있죠. 이처럼 현실 속의 가상 공간을 합치는 걸 혼합현실 기술이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진짠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최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혼합현실 안경을 쓴 뒤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서자 좀비가 사방에서 달려듭니다. 아무것도 없던 바닥에서도 좀비가 튀어나옵니다. 3D 같은 거는 그냥 보기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직접 체험하고 걷고 보고 써보고. 안경에 장착된 초소형 빔 프로젝터가 우리 주변 공간에 홀로그램을 더 씌우는 겁니다. 홀로그램을 손짓이나 음성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음성 명령을 해보겠습니다. 오픈 더 윈도우. 원격 대화도 가능해 머지않은 미래에 스마트폰마저 대체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헤드폰을 들지 않고서도 어떤 공간들을 이런 IoT나 빅데이터를 같이 연동을 시켜서 다양한 테는 서비스를 접목시킬 수 있는 한 일본 항공사에는 이미 정비사 교육에 홀로그램을 도입했고 살아 움직이는 작품을 선보이는 미술관도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아직 초기 단계지만 외국에선 군사, 의료,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홀로그램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25년엔 홀로그램 시장 규모가 12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연일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특보 지역이 조금 더 확대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내륙 많은 지역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광주는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내일도 오늘 못지않게 덥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로 오늘보다 2, 3도 정도 높겠고 광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입니다. 내일 자외선과 오존 농도 모두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에 중부 서해안 지역은 안개가 강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9도, 한낮 기온 32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더워지겠고요. 남부지방 대부분 33도를 웃돌면서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큰 비 예보 없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경환 후보자가 중도 사퇴한 건 야당의 공세 때문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서일 겁니다. 이제 인재풀을 넓혀서 새로운 사람을 찾는 수밖에 없겠죠. 한 가지 확실해진 건 국정 지지도가 높다고 국민들이 검증 문턱까지 낮춰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